안녕하십니까. 2021년 세계 폐혈증의 날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대한중환자의학회 홍보이사 박성훈입니다. 온라인 심포지움으로 진행되다 보니 참가하신 분들의 인터넷 환경이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화면이 끊기거나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와이파이보다는 유선 인터넷으로 연결을 부탁드리고 모바일보다는 PC와 노트북으로 접속하시면 원활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포지움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사는 대한중환자의학회 곽상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곽상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한 심포지움을 준비해 주신 임채만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폐혈증연대와 중환자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이연경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2021 폐혈증날 심포지움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폐혈증의 날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폐혈증의 날 기념 행사가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폐혈증연대가 질병관리청 제2기 폐혈증 과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폐혈증 연대와 우리 중환자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이 폐혈증 등록 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선정된 폐혈증 과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기자 간담회를 통한 국민 홍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폐혈증의 날 기념 심포지움이 폐혈증과 관련된 학문적인 역량을 포함하여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심포지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심포지움이 되기를 빌며 인사말을 이로써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사입니다. 축사는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이연경 과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장 이연경입니다. 2012년 9월 13일에 처음으로 이제 세계 폐혈증의 날이 지정되고 올해로 9번째 맞는 세계 폐혈증의 날을 기념하여 심포지움을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서 특히 일선 의료기관에서 애쓰시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중에도 심포지움을 마련해 주신 대한중환자의학회 박상현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열정을 가지고 폐혈증 환자 관리 기반을 만들어 주신 서울 아산병원 임채만 교수님, 삼성 서울병원 서지영 교수님, 서울 아산병원 오동규 교수님을 비롯하여 연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600만 명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2,500명 이상의 인구가 폐혈증으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제1기 폐혈증 과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국 19개 의료기관에서 약 1만 건 이상의 폐혈증 환자 역학 자료를 확보를 하였고, 웹 기반의 폐혈증 데이터 플랫폼에 전자증례 기록지를 등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폐혈증 발생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을 분석을 하여 폐혈증이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과 같이 이제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진단과 목급 치료를 통해서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3년 동안 제2기 폐혈증 과제를 통해서 조기 진단을 위한 신속 순차 장기 부전 평가, 퀵소파 및 소파 자동 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폐혈증 치료 수행률 평가 체계를 개발을 하여 의료진의 폐혈증 치료 수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제1기 폐혈증 환자관리 개선을 위한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제2기 폐혈증 연구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를 통해서 폐혈증 발생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가관리체계 구축이 필요성이 강조되고 국가관리체계 기반 마련 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2년간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경 과장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심포지엄은 온라인 심포지엄입니다. 강연 중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병관리청 폐혈증 등록사업 결과 보고회, 폐혈증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준비한 강의는 총 3개의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나라 지역 발생 및 병원 발생 폐혈증의 역학이라는 주제로 서울 아산병원 임채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폐혈증 관리를 위한 의료 시스템 및 의료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삼성 서울병원 서지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제2기 국내 폐혈증 환자 관리 개선을 위한 심층 조사 진행 계획이라는 주제로 서울 아산병원 오동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 아산병원 임채만입니다. 우선 저희 이 한국폐혈증연대 활동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곽성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의료감염관리과장이신 이영경 과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는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등록 사업의 그 성격과 목표를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참 이 사업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하는 심포지움이 세계 폐혈증의 날의 그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중환자학회에서 준비한 것인데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2010년도에 그 독일의 코누라드 라인하트라는 분이 이 글로벌 셉시스 얼라이언스라는 그 비영리 기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의 이 폐혈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의 그 셉시스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의 어떤 스탠다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드 셉시스 데이를 그래서 매년 9월 13일 날 지켜오고 있고 바로 오늘이 이제 그 전주라서 우리 한국에서도 하게 됐고요. 이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9번째, 뭐 10번째 정도가 되는데 이 세계 그 폐혈증의 날에 그동안 좀 상당히 그 부분적인 그런 데이터밖에 저희가 다루지 못했었는데 오늘 한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심포지엄을 하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참 또 여러 관계됐던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전 세계적인 이 폐혈증의 질병 부담을 잠깐 통계를 보시면 매년 5천만 명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1,100만 명 가량이 이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0.6초마다 한 케이스씩의 폐혈증 환자가 생기고 2.8초마다 한 명이 그 폐혈증으로 사망한다는 데이터인데요. 이
뭐 다른 질병의 경우도 비슷하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언더에스티메이트 된 그런 수치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00만 명의 폐혈증 환자가 매년 1,10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하는 것이 잘 감이 안 올 텐데, 이제 작금에 이제 이 코로나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작년 이후로 450만 정도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450만 명인데, 이걸 단순하게 사망자 수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이 코로나는 뭐 이제 잠잠해질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인데 비해서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매년 2개 내지 3개의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폐혈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 앗아가고 있는지 새롭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2017년도에 WHO에서 매년 그 총회 때 결의안을 내는데, 2017년도에 결의안 내용이 바로 이 sepsis의 예방, 진단, 그다음에 임상적 처치의 향상에 관한 그런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이 일반인들의 폐혈증 인식을 좀 높이고 또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을 이렇게 주문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혈증 상황이 어떤지를 사망률을 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이 파란색이 외국 데이터입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 2개가 한국 상황인데,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은 그 논문이 발표된 시기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따른 건 차이는 없고 거의 같은 동시대에 이 치료 성적을 보여주는데, 이 외국 데이터의 이 폐혈증 환자들 사망률이 20% 내외인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번의 연구 모두 35% 이상, 한 연구에서는 40%에 근접한 그런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로 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 폐혈증 사망률을 보면은 아직 그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로 와서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결핵하고 비교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연간 발생 환자 수를 보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 보시면 결핵이 한 3만 5천 명 내외, 폐혈증이 역시 비슷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결핵은 지금 PPM 사업을 통해서 빠짐없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폐혈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과소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핵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환자 수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사망자 수를 보면은 2009년부터 14년까지 결핵 사망자 수가 2,000명을 조금 상회합니다. 그리고 결핵 사망률은 6%를 조금 넘고요. 폐혈증 사망자 수는 14,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폐혈증 사망률은 보시다시피 40%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폐혈증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 경제학적으로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해서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 18세에서 60세까지 인구군의 폐혈증 현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면은 연 한 9천여 명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8세에서 60세, 우리가 소위 경제활동 인구군으로 여기는 그 비교적 젊은 층의 환자 수가 약 9천 명이 넘고, 그 중에 사망자가 2,600여 명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결핵하고 대비해도 놀라운 그런 사망자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폐혈증에 대해서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일반의 인식이 좀 높아지는 것이 어떤 이 현실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데, 어떤 유명인들이 이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잠시 이렇게 매스컴을 탔다가 또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잊혀져 버리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폐혈증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폐혈증이 지역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병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을 때만 좀 공중에 관심을 받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혀지고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게 OECD 국가별 항생제 사용량을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뭐 이게 서로 묶여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병원 발생 폐혈증 뭐 항생제 사용 양이라든지 다제내성 세균의 문제 이런 것들의 어떤 역학적인 고리를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를 직접적으로 어드레스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이 의료가 선진화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폐혈증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매우 높지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코로나 치명률이 1%가 안 되지 않습니까? 0.8% 정도 되는데 이거는 30~40%에 달하는 그런 치명률을 가진 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두렵고 무서운 병인지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은 만큼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우리가 돈을 쓰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를 우리가 선진국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에 중증 폐혈증 환자들을 이제 역학조사를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부터 시작했는데 한 10여 년 지나면서 사망률이 35%에서 20% 이하로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여 년 사이에 폐혈증 치료에 무슨 특별한 기법이 새로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은 이런 더 중요한 더 큰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망률 감소는 바로 그 사회가 이 폐혈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주요하게 논의될 것 중에 하나인데 묶음 치료 수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폐혈증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혈증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7년도에 폐혈증 등록 사업을 저희들이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그 책자 오른쪽에 보시는 표지인데 우리나라 폐혈증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맥락에서 이 글로벌 셉시스 얼라이언스와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코리안 셉시스 얼라이언스 한국 폐혈증 연대를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시작했고 19개 병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잠깐 보시면 2018년도 1월 달 한 달간에 이 참여하는 병원의 응급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향적으로 데이터 컬렉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에 1월부터 8월까지는 역시 응급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학회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8년도 11월 달에 국회에 그 예산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폐혈증 등록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다행히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질병관리본부 주도로 이런 정책 연구 용역 사업으로 폐혈증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이 폐혈증이라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질병이 정부에 의해서 관리가 시작된 그 원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학교로서는 고맙게 생각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2개월 했었고 2차는 이어서 2021년 7월 그러니까 바로 2달 전까지 해서 2개년도 단년 사업 2번을 마쳤습니다. 그때 이제 2가지 세부 과제로 나눠져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료 수집 및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1세부 과제였고 2세부 과제는 그런 자료 분석 결과로부터 폐혈증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재현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병청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인식을 하시고 이걸 올해 7월 단연 사업 3개년짜리 단연 사업을 내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맡게 되었고 약간 지난 단년 사업하고 좀 달라진 점을 도표로 말씀드리면 1세부 과제는 똑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이 계속 확대돼서 이어지고 2세부 과제에서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정책 대안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일까지 이번 2기 폐혈증 과제에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 제안서를 내게 되면 맨 뒤에 쓰는 것이 이제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인데 이거를 사실 앞쪽으로 제가 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폐혈증 데이터 플랫폼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 2년간의 사업으로도 어느 정도 상당히 견고하게 견실하게 지금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실과 일반 병실의 폐혈증 묶음 치료 수행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비용 효과적인 폐혈증 묶음 치료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것이 잘 시행되기 위한 전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예방 가능한 폐혈증 사망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발생 폐혈증의 역학적인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이러한 현실로부터 시급하게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어야 할 폐혈증 임상 연구의 과제들을 발굴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실정에 맞는 폐혈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폐혈증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폐혈증 감시 지표로 어떤 것을 이제 구성해서 질병청에 저희들이 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이나 의료인용으로 이런 폐혈증 앱 같은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폐혈증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그 대안으로서 결핵을 지금 PPM 사업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듯이 폐혈증도 이런 민관의 협동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혈증 적절성 평가 도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7년도 WHO 권고를 우리가 이행하는 어떤 그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난 2년간 있었던 데이터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폐혈증의 역학적인 실태에 대한 중간 결과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인프라를 보시면 우리 KS에 참여하는 병원이 첫 해에는 16개 병원이 이제 실제로 참여했고 지금은 이제 19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병원 규모별과 지역별로 보면은 상급 종합병원이 12, 그다음에 종합병원 전에는 2차 병원이라고 했던 데죠. 거기가 7군데, 수도권이 9, 비수도권이 10 해서
병원 이제 종별이나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지역적인 안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KSA의 그 중요한 그 특장 중에 하나가 신속 대응팀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서의 폐혈증의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신속 대응팀과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개 병원에서 지금 10개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저를 비롯해서 한 10분, 그다음 우리 센터 연구관에서 박면 변호사까지 해서 한 11사람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월 1회꼴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업무는 폐혈증 환자 등록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과제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 관리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런 운영위원회 외에도 이 다학제 자문위원단이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두 컬럼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감염학에서 4분, 응급의학과에서 2분, 임상역학에서 2분, 그다음에 진단검사 미생물학에서 1분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우리 전자증례기록지는 웹사이트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11개 섹터에 690개 정도의 변수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병원의 연구간호사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폐혈증 환자들의 주요 실시간 통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주 화요일 날 그 각 기관의 등록 현황, 그다음에 사망률, 병원 사망률, 재원 일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메일로 그 연구자에게 매주 화요일 날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sepsis 환자들 등록에서 저희들이 쓰는 기준은 2가지입니다. sepsis 3 6개 항목으로 있는 그 소파를 쓰고, 그다음에 스크리닝 단계에서 쓰는 것은 이제 3개로 이루어진 퀵 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수, 그다음에 혈압, 의식 또 3가지를 가지고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발생 폐혈증 의 경우는 왼쪽에 보시면 응급실 방문 환자가 그 대상이 되고, 응급실에서 혈액 대응을 했는지를 1단계로 걸른 다음에 내원 당시에 그 3가지 기준 중에 2개 이상, 다시 말해서 퀵소파가 2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환자들을 스크리닝하고, 그런 환자들이 소파 스코어가 2점 이상 상승하면 저희들이 조작적 정의로 지역 발생 폐혈증 환자라고 등록을 합니다. 병원 발생 폐혈증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플로우인데요. 일반 병동 환자 중에서 신속 대응팀이 활성화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활력 징후가 변화되는 것을 신속 대응팀이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성화된 환자로서 폐혈증 진단 기준을 감염이 의심 또는 확인되었거나 소파 스코어가 2점 이상 상승하면 이 병원 발생 폐혈증 환자라고 저희들이 정의하고 역시 등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속 대응 체계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환자들을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 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관 점검, 오디트를 그동안 해왔고요. 2019년 저희들이 과제를 받은 직후부터 해서 이렇게 기관별로 오디트를 나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3월에 제주대병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 관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료 점검인데 1차는 1차분은 2020년 2월 말까지의 환자 2,100여 명 환자들이 대상이었고, 2차는 작년 여름
까지 환자 3,200여 명, 3차 쿼리는 작년 하반기에 등록된 1,700여 명, 그다음에 4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올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등록된 3,100여 명 환자들을 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쿼리까지 마치면 10,000명 이상의 상당히 질 높은 그런 폐혈증 환자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 등록 현황은 어제 현재로 11,333건의 환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 환자 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총 11,300여 건의 환자들 중에서 80% 데이터는 이제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 환자들이고요. 한 20% 정도는 병원 발생 폐혈증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발생률을 보면 우리나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혈증은 응급실 방문 10만 건당 619명이 되겠습니다. 619명의 그런 환자가 응급실에 오고 있고, 병원의 경우에는 입원 10만 건당 137건 정도의 병원 발생 폐혈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과 병원 발생 폐혈증에서 나이를 보시면 지역이 한 72세 평균 나이가, 병원은 한 66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소파 스코어를 보면은 지역은 6.1점, 병원 발생의 경우에는 6.7점으로 병원 발생 폐혈증 환자들이 좀 더 젊고 중증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염 병수를 보시면 파란 막대가 지역 발생, 빨간 막대가 병원 발생 폐혈증인데, 지역 발생 폐혈증의 경우에는 호흡기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복강의 감염, 그 다음이 비뇨기계, 이런 순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병원 발생 폐혈증은 복강 감염이 제일 흔하고, 그 다음으로 호흡기계, 그 다음에는 이런 환자들이 이제 온갖 그 카테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전신 감염이 세 번째로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을 보면 전체 폐혈증 환자 중에 약 23%의 환자가 항생제 내성균이 지금 배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좀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참 낮춰야 되는 그런 비율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보면 이 장내세균과가 제일 많고, 이건 병원 발생이든 지역 발생이든 장내세균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 지역사회 경우에는 이제 스테플로코커스고, 그 다음에 병원 발생 경우에는 엔테로코커스 종이 되겠습니다. 항생제 사용 현황을 보면 이 폐혈증 환자의 약 88%에서 초기 항생제 선택이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여전히 10명 중에 1명은 항생제 사용이 초기에 부적절했다는 얘기고, 초기 항생제 선택이 부적절한 것은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또 내성균 발생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역 발생 폐혈증의 경우에는 파란 막대를 보시면 베탈락탐하고 퀴놀론 계열이 많이 쓰이고, 병원 발생 폐혈증의 경우에는 글리코펩타이드하고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 사용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비용 의료 자원 사용 현황을 봤는데, 폐혈증 환자들이 상당수가 중환자실로 입실이 필요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이라는 그 고비용 또 한정된 그 의료 자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라든지 신장 투석기 또는 뭐 심지어는 에크모 이와 같은 고비용 또 고난이도 의료 자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게 됐었는데, 이 지역 발생 폐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중환자실 입실률이 약 40%인데 비해서 병원에서 폐혈증이 발생하는 환자들은 50% 이상이,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시사를 하는데, 중환자실 코로나 환자로서 중환자실 필요한 환자들과
결국은 이제 충돌되는 그런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폐혈증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환자실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환자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이런 의료 자원의 활용의 면에서 꼭 잘 고려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 바로 폐혈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벤틸레이터 사용률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요즘 하이플로 네이잘 캐뉼라, 고유량 비강 캐뉼라라고 하는 것, 또 지속적 신대체요법 이런 것들이 다 병원 발생 폐혈증 환자들에서 사용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이제 묶음 치료 수익률로 가면은 이건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세부 서지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대강의 내용을 보면은 묶음 치료 수익률은 지금 1시간, 3시간, 6시간을 따지는데 각각 5.8%, 28%, 43%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폐혈증 환자인데 6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묶음 치료가 수행되는 환자가 반이 안 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시간 이내 그 수행률을 보면 지역 발생보다는 병원 발생 폐혈증 환자들이 더 많고요. 아주 미미합니다만. 그다음에 3시간과 6시간 이내 수행률은 지역 발생 폐혈증 환자들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묶음 치료 수행률은 이 지역 발생과 병원 발생을 보면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는 조금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교해서는 상급이 조금 더 수행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 나누어서 지역 발생으로 보면 지역 발생 폐혈증의 사망률은 26%, 병원 발생 폐혈증은 34%입니다. 그래서 폐혈증 저희들이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34%, 39% 이렇게 높았었는데 그 사이에 약간 낮아지는 그런 경향은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혈증 역학적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스크리닝 기준을 가지고 환자들 등록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다 사실 좀 축소돼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폐혈증 환자들을 더 잘 우리가 등록시키기 위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쓰고 개발한 어덜트 sepsis 이벤트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것이 폐혈증 감시 체계에 도입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될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작년 11월 한 주간 응급실 방문 또는 입원 중인 전체 환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덜트 sepsis 이벤트의 기준을 가지고 찾아봤더니 꽤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감도 80%, 특이도 97.9%, 양성 예측도는 49%, 음성 예측도는 99.5%로 전반적인 정확도는 97.5%로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3차 년도에도 계속해서 검증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질병관리청하고 KSA가 수행한 지난 2년간의 폐혈증 등록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폐혈증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실 방문 10만 건당 619건의 지역 발생 폐혈증이 생기고 이번 10만 건당 137건의 병원 발생 폐혈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발생 폐혈증은 더 젊은 환자에서 발생하고 중환자실 입실률, 고비용 의료자원 이용 빈도 및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폐혈증 묶음치료 수행률은 여전히 낮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폐혈증 환자들의 사망률은 약 28%이고 이전 국내 연구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 발생 폐혈증과 병원 발생 폐혈증의 사망률은 각각 26%와 34%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등록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된 데이터로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첫 번째로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지인 어큐트 앤 크리티컬 케어에 실렸고, 그다음에 작년에 크리티컬 케어 메디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에 올해 실렸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크리티컬 케어 메디슨에 연달아서 3개의 연구가 억셉트되는 그런 경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삼성서울병원 서지영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국내 폐혈증 환자의 사망에 미치는 요인 분석 및 폐혈증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검증과 정책 대안 도출이라는 제2사부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그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센터의 조주희 박사와 강단비 박사 팀이 분석을 해줬고요. 그 분석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하신 선생님은 분당서울대 이현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PI이기 때문에 아마 저보고 발표를 하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조금 나왔지만 저희 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는 과거부터 폐혈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폐혈증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고 또 폐혈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2년 9월 13일 저희 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세계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세계 폐혈증의 날인 것 같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폐혈증의 날에 행사를 한 그때 만들었던 포스터고, 요거는 2014년 때 세계 폐혈증의 날 심포지엄 때 저희가 사용한 포스터입니다. 요게 이제 2012년 세계 폐혈증의 날 기념 심포지엄 때 찍은 사진. 요게 지금 전임 회장님이신 김동찬 교수님하고 신중수 교수님이 같이 찍으셨는데 폐혈증에 대해서 이런 그 심포지엄도 기획을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기회가 있으면 이런 그 폐혈증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학회에는 꾸준히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잠시 인천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국회 우리 박인숙 의원 전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분의 도움도 조금 받으면서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노력의 결과 중에 아주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질병관리 본부하고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여주셨지만 이런 국회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 두 번째죠. 제2세부 과제, 국내 폐혈증 환자의 사망에 미치는 요인 분석 및 폐혈증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검증과 정책 대안 도출에 대해서 저희 결과물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아까 임치만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사망률은 지역사회가 26%, 병원 발생 폐혈증 사망률은 35%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의 좀 특징은 저희 이 한국 폐혈증 연대에 참여하신 병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는 대부분 다 대학병원이고요. 또 폐혈증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 계신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의 차이인지 아니면 환자 특성의 차이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그 사망률의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요 A, B, C가 개별 병원이고요. 이 그레이 바가 지역사회 폐혈증, 그다음에 요 노란색 바는 병원 발생 폐혈증인데 보시면 낮은 데는 뭐 지역 발생 폐혈증의 사망률이 18%인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58%의 사망률을 보이는 그런 병원도 있었고 병원 발생 폐혈증도 더 좀 편차가 심해서 어떤 병원은 10%, 어떤 병원은 75%의 사망률을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병원 간 편차가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수도권이 한 반 정도가 됐었고요. 비수도권 병원들이 반 정도 됐었는데 그런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의 사망률과 그런 수도권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사망률의 차이를 봤는데 뭐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은 26%, 26.1%로 큰 사망률 차이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병원 발생 폐혈증은 수도권이 32.8%, 그다음에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망률이 37.9%로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사망률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또 이제 병원 종별 사망률에 대한 비교도 해봤는데 상급 종합병원과 그냥 종합병원, 그렇지만 이 병원들도 다 대학병원급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지역사회 그 병원 종별 어떤 사망률의 차이는 지역사회 폐혈증도 그렇고 병원 발생 폐혈증도 그렇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도 임채만 교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셨는데 저희 그 원아워 지금 현재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번들 5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그것을 1시간 내에 했던 환자가 5.8%, 3시간 내에 5개가 완료된 사람들이 28.1%, 그리고 6시간 내에 완료된 사람들이 43.1%로 사실은 좀 적어도 저희 그나마 여기가 대학병원이고요. 여기 참여하신 병원들이, 그리고 sepsis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일반 의사들보다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저조한 그 수행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수행률 향상이 우리가 이 두 번째 이 과제, 3년 과제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데이터를 여러 번 걸쳐서 클리닝을 했는데 1차 기간, 2차 기간, 3차 기간에 따라서 1시간 내에 그 번들의 5가지 컴포넌트들이 완료가 되는 비율이 높아지느냐를 봤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사실은 이게 참여해서 낮다고 생각하면은 각 병원들에서 왜 낮게 되는, 왜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지, 그다음에 뭔가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게 병원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도 그렇고 병원 발생 폐혈증도 그렇고 그 기간에 따라서 이 수행률이 올라가는 모습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병원 발생 폐혈증에서는 조금 수행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거는 뭐 이 각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뭐 변명하자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응급실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지역 발생 폐혈 저희가 이제 타임 제로로 잡는 것이 환자들이 응급실에 와서 접수하는 순간 타임 제로로 잡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코로나 스크린하고 열나면 또 무슨 뭐 PCR하고 뭐 이런 것들 어떤 그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야만 응급실 내로 환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런 수행률 향상을 못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기간에 따른 번들 컴포넌트가 완료되는 어떤 비율이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런 수행률 차이를 봤는데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그래서 이제 아까 1시간 내를 사망률을 보여드렸는데 수행률은 1시간 이내 수행률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3시간 및 6시간 이내 수행률은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 조금 더 높았고요. 하스피털 온셋 sepsis, 병원 발생 sepsis는 1시간, 3시간, 6시간 수행률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종별 묶음치료 수행률을 비교했을 때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1시간 내는 4%, 3시간, 6시간 수행률은 10% 정도 더 상급 종합병원에서 그냥 종합병원에 속한 병원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 하스피털 온셋 sepsis는 역시 상급 종합병원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탈리티 그러니까 1시간 번들을 1시간 내에 번들을 컴플리션 했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성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뮨 컴프로마이즈 사람들이 조금 더 1시간 내에 번들을 컴플리션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조금 더 소파 스코어가 더 높은 사람, 즉 조금 더 병이 시비어한 사람들이 1시간 번들이 더 많이 컴플리션 되는 경향을 보였고, 그다음에 BP가 역시 낮았던 사람이 더 번들이 더 많이 컴플리션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더 심한 병을 갖고 있을수록 그런 거죠.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프레일리티 스코어가 높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컴플리션이 더 많이 되는 경향. 그다음에 퍼포먼스 스테이투스도 약간 더 뒤쪽으로 갈수록 이거는 여기도 좀 차이는 있는데요. 뭐 경향 자체는 그렇게 어느 쪽 뒤쪽으로 갈수록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웠었고요. 샥이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이런 번들을 컴플리션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응급실 의료진이 폐혈증을 의심했던 경우가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번들 컴플리션이 더 많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초기에 first assessment에 sepsis를 의심했던 그런 환자들에서 번들 컴플리션이 더 많이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멀티 unadjusted 모델과 멀티베리에이트 모델로 유의한 팩터들을 봤는데요. 결국 1시간 내에 컴플리션 여부는 모탈리티를 unadjusted 모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팩터, hospital 팩터, 뭐 severity 팩터 이런 것들을 다 보정했을 때는 1시간 내에 completion 되는 게 mortality odds ratio가 0.6으로 0.6이면서 레인지가 0.4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0.45서부터 0.81로 아주 유의하게 모탈리티에 영향을 주는 팩터로 나왔고요. 3시간 내 컴플리션이나 그 6시간 내 컴플리션도 역시 유의한 그런 그 모탈리티에 영향을 주는 팩터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hospital acquired infection에 대한 건데요. 뭐 비슷하게 분석을 해본 건데 결국 1시간 내에 컴플레이션 됐던 사람 중에서 헤마토직 말리그넌시 환자들이 좀 더 많았고요. 이니셜 서퍼 스코어가 좀 더 높았던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ICU 어드미션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고 샥이 있었던 사람들이 1시간 내에 컴플리션이 되는 것을 더 자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hospital acquired infection에서도 결국 어저스트 모델이 중요할 텐데 어저스트 모델에서 여기서는 1시간 내에 컴플리션 여부가 p-value는 조금 p보다 0.05보다는 높지만 어쨌든 그 1시간 내에 컴플리션 했던 사람들의 모탈리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요. 3시간 내에 컴플리션 되는 사람들은 유의한 그런 한 30%의 모탈리티 어떤 감소, 유의한 감소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 데이터에서도 결국은 이 번들 컴플리션을 올리면 환자들의 모탈리티는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왜 각급 병원에서 이런 묶음 치료 수행이 어렵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의사의 폐혈증 인지가 늦다는 지역사회 폐혈증에서 늦다는 게 35%, 병원 발생 폐혈증에서 늦다는 게 40%, 그다음에 교육 부족이 있다. 그래서 뭐 전공이나 뭐 이런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가 지역사회에서는 35%, 병원은 25%.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지도 좋고 교육도 하지만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항생제를 1시간 내에 응급실에서 투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사회에서가 14%, 병원 내에서는 16.6%.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대답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중요성도 알고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여러 가지 인력적인 팩터, 그다음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그 항생제를 1시간 내로 투여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응급실 옆에 있어야지만 빨리 투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계나 그 시스템을 갖춘 응급실이나 병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보고서에 이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폐혈증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는 빨리 환자를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 이내 폐혈증 묶음 치료 수행률을 높이면 폐혈증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폐혈증 묶음 치료 수용률은 너무나 지금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고, 또 병원 내 그 폐혈증 발생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팀 활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폐혈증 진료 지침의 제작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sepsis에 대한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인 Surviving Sepsis 캠페인은 2004년도에 첫 번째 진료 지침을 제작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이웃 나라인 일본은 2014년 첫 번째 진료 지침을 낸 이후로 주기적으로 이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코리안 셉시스 알라이언스로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를 모았고요. 우리의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맞는 진료 지침 제작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좀 진행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폐혈증 관리 방안으로 결국은 1시간 이내 묶음 치료 수행이 어려운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전국적인 어떤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이 폐혈증 환자의 진료 체계에 대한 점진적 단계적인 표준화 및 제도적 보완, 그다음 보상 체계가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의료진 교육이나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 sepsis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과 같이 골든 타임이 있는 질환임을 강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예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 드린 건 아니라 이런 방향이 한 가지 방향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료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뭐 숙가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국가가 그걸 강제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법으로 하든 아니면 뭐 그런 뭐 질 평가에 넣던 간에 그거가 글로 되지 않으면, 누가 숙가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거지, 뭐 이건 어떤 정식적인 공식적인 그런 제안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병원 환경에 맞는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 그다음에 자율 감시를 하고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원인 파악한 다음에 제도적 보완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수가 보상안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의무 보고하고 감시해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예시로서 제안을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를 표를 써서 우리가 묶음 치료 수행률 향상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hospital acquired 인펙션에 대해서는 진료 표준은 제안을 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 역시 입원 환자들의 각 병원 환경에 맞는 폐혈증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런 환자가 생기면 결국은 신속 대응팀이 운영이 되고 그 대응팀이 가서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으로 이런 보상을 하게 한 다음에 자율 감시, 그다음에 의무 보고,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결국은 그 병원 발생 폐혈증 환자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예시로서 한번 써본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런 그 구축 여부라든가 이런 그 신속 대응팀 운영 여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어떤 표로서 저희가 이제 결과물로 이걸 제출한 거는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나라 폐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병원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데이터로서 우리나라 폐혈증 환자에서 1시간 내 목검 치료 수행률은 환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예후 요소임을 확인하였죠. 그렇지만 이 수행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여러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혈증 환자의 예후 향상을 위해서는 폐혈증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폐혈증 진료 지침의 제작 및 이를 보급하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수가로 보상을 그러니까 그 병원들이 이런 노력에 대한 폐혈증 환자들을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폐혈증 환자의 진료의 질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저에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의 오동규입니다. 저는 그 임창원 선생님 그리고 서지영 선생님을 도와서 같이 그 폐혈증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제2기 폐혈증 과제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이 과제는 질병관리청의 펀딩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그 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관련된 COI는 없습니다. 이 과제는 네, 그 3년간 이제 진행되는 다년도 사업이라는 게 이제 이전의 내용들과 좀 차별성이 있는 그 과제가 되겠고요. 역시나 1세부, 2세부 과제로 나눠지고 1세부 과제에서 이제 2가지 정도의 그 과업을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2세부 과제에서도 한 3가지 정도의 이런 과업 달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임채원 선생님께서 잠깐 보여주신 슬라이드이기는 한데요. 이제 2기 폐혈증 과제가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단연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제언드렸던 이런 그 다양한 어떤 그 정책 과제들 이런 것들을 실제 저희가 임상 현장에 적용해보고 시험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그 feasibility로 확인을 하고 또 어떤 그 에피커시를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이런 그 것을 목표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세부 과제에서는 역시나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이제 폐혈증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역학 자료의 질 향상이라고 그래서 임채환 교수님께서 이제 ASE, Other Sepsis Event라는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적용해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2세부 과제에서는 폐혈증 조기 진단 향상, 관리 향상, 그리고 관리 정책의 근거 창출 이 3가지 과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세부 과제에서 이제 대표성 있는 폐혈증 자료 수집은 기존에 계속 이제 그 수집하고 있던 자료들을 수집을 계속하면서 그 전자의무기록 그 폐혈증 데이터 플랫폼을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 궁극적으로는 연구가 종료될 때 저희가 이제 2만 건 이상의 폐혈증 환자 자료들을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폐혈증 자료 확보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이제 이번 2기 폐혈증 과제는 15개 기관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균형을 맞추고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그 연구단 선생님들이 주로 중환자 의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제 폐혈증이라는 건 물론 이제 감염과 함께 이제 오간 페일리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환자 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또 감염이라든지 이제 진단 검사 미생물학 또 이 병 자체가 특히 80% 정도의 환자는 응급실에서 통해서 이제 입원하는 이런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 환자이기 때문에 응급의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자료 분석을 위해서 임상역학을 전공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기존에 운영하던 데이터 플랫폼을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엑셀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화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전자의무 기록과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연동이 되고 우리 연구 간호사들이 그 자료를 입력하는 이런 버든을 좀 줄이고자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임상명 교수님께서 잠깐 보여주셨던 이런 피드백 기능을 저희가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폐혈증 관리 주요 지표에 대한 어떤 이런 공적 관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 플랫폼을 좀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는 총 2만 건 이상의 이제 대규모 폐혈증 자료를 확보를 하고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꾸준히 저희가 기관 점검, 자료 점검 그리고 연구자 워크숍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를 계속 높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혈증 역학 자료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ASE, Other Sepsis Event라고 하는 이 정의를 미국 CDC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정의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을 하고 단일 기관, 다기관으로 이제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연구자의 수기 탐색 또는 뭐 이제 폐혈증 진단 코드로 폐혈증 환자를 찾아내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언더에스티메이션이 될 수밖에는 없고 또 열심히 환자를 찾아내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사이에 일관성이 이제 약해지는 이런 문제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자마에 나왔던 페이퍼를 보더라도 이렇게 전자의무 기록에서 추출할 수 있는 변수들의 조합으로 이제 폐혈증을 정의를 하고 하였을 때 이제 놓치는 환자들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한 바가 있고요. 이런 스터디들을 바탕으로 2018년에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Other Sepsis Event라는 정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폐혈증 발생을 이제 감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다들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Hospital Toolkit for Other Sepsis Surveillance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ASE를 병원에서 이제 적용하기 위한 이런 메소돌로지까지 상세하게 좀 같이 포함이 된 이런 지침을 좀 내놓게 됐고요. 그래서 이 지침을 보면 이제 Other Sepsis Event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보면 사실 실제 저희 지금 Sepsis 3 정의에 의한 폐혈증도 저희가 정의를 할 때 감염이 있고 이제 장기 부전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 의심되는지를 볼 때는 혈액배양 검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혈액배양 검사를 시행한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전후 이틀간의 이제 윈도우 피리어드가 생깁니다. 총 5일간의 이제 윈도우 피리어드가 생기는데요. 그때 시작한 항생제를 이제 연속으로 4일 이상 투여한 경우에 이제 감염이 의심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윈도우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든지 승합제를 투여했다든지 크레아틴이나 빌리루빈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했다든지 혈소판 수치가 저하됐다 이런 것들로 organ failure를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환자가 폐혈증이 발생했다, other sepsis event 정의에 만족한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시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실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하스피탈 데이 4일째에 블러드 컬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컬처를 시행을 하고 앞에 이틀이 있고 이제 뒤에 이틀이 있죠. 그래서 총 5일간의 이렇게 윈도우 피리어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블러드 컬처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항생제를 시작을 했고요. 이 항생제를 연속으로 이제 5일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4일 이상 사용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감염이라는 기준은 이제 만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가 organ failure가 언제 생겼냐를 이제 보니까
하스피탈 데이 3일째에 이제 organ failure가 생겼죠. 그러면 이 환자는 하스피탈 데이 3일째 이제 폐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온셋 데이시 하스피탈 데이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덜 sepsis 이벤트에서도 이제 커뮤니티 온셋 sepsis와 하스피탈 온셋 sepsis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구별을 할 때 이제 하스피탈 데이 이틀째까지 이제 발생한 폐혈증은 이제 커뮤니티 온셋 sepsis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3일째부터 발생한 폐혈증은 하스피탈 온셋 sepsis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스피탈 데이 3일째에 그 어덜 sepsis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스피탈 온셋 sepsis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파일럿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었는데요. 2019년 11월로 저희가 이제 기간을 잡았던 건 이제 코비드-19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데이터를 먼저 좀 뽑아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19년 11월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잡았었고요. 이때 이제 저희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혹은 저희 병원에 이제 입원했던 전체 환자를 봤습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 전체 환자가 한 6,186명 정도였는데요. 이 6,186명 중에서 저희가 이 환자들의 차트를 하나하나 이제 다 봤고요. 이 환자들 중에서 실제 그 sepsis 3 정의에 의한 폐혈증이 발생했던 환자는 15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4% 정도의 환자가 있었고, 어덜 sepsis 이벤트 정의를 적용을 해봤을 때 실제 한 4% 정도의 환자가 어덜 sepsis 이벤트 정의를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x2 테이블을 이제 그려서 보면은요, 이제 이쪽이 그 true positive에 해당되는 환자고 이쪽이 이제 true negative에 해당되는 환자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이 환자분들이 실제 폐혈증은 없는데 이제 그 ASE에서는 양성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한 126명 정도가 있었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실제 폐혈증은 있었지만 ASE에 이제 걸리지 않은 이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 실제 폐혈증은 없었지만 ASE에 걸렸던 환자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해당됐는지를 좀 봤는데, 우리가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나 혹은 뭐 헤모로직 샥이나 이런 다른 종류의 이제 샥의 환자들이 이제 빠졌을 때에도 처음에 감염을 완전히 룰아웃 할 수가 없으니까 대개 이제 컬처하고 항생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런 그 범주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에서 이런 그 ASE의 false positive가 이제 나오는 것을 좀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false positive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이런 정확성을 이제 보였던 검사 방법이고, 이게 어떤 그 사람의 그 레이버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전산에서 추출 가능한 데이터들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국내 병원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이어질 이제 과제에서는 저희가 이 그 기관 이 그 ASE의 데피니션을 저희가 그 단일 기관 그리고 다기관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기관 적용을 했을 때에는 뭐 기관별 폐혈증 발생률을 이제 비교 분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폐혈증 발생의 어떤 시계열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 폐혈증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혹은 뭐 코비드-19 같은 뭐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이런 델타 변이 유행 전후의 폐혈증 이런 그 발생률의 변화라든지 이런 그 차이들을 저희가 이제 볼 때 이 ASE를 굉장히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세부 과제, 여기서부터 이세부 과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세부 과제에서는 저희가 그 폐혈증 진단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조기 진단을 좀 향상시키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서지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첫째는 의료진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혈증을 더 잘 인지하고 또 잘 인지된 폐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더 빨리 이런 그 목금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의료진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와 동시에 의료진이 이것들을 잘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스크리닝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큐소파라든지 소파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에 적용해보는 이제 이런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뭐 폐혈증을 스크리닝할 때 큐소파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뭐 기관에 따라서는 환자들 특히 이제 병동에서 악화되는 환자들을 우리가 스크리닝을 할 때 뭐 뮤즈라든지 뉴스 같은 얼리 워닝 스코어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페이퍼들을 보면 큐소5에 비해서 뮤즈나 뉴스 같은 이런 그 얼리 워닝 스코어들이 그 더 예측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꼭 큐소파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꼭 큐소파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 어떤 종류가 됐든 각 기관에 맞는 이런 얼리 워닝 스코어를 이제 도입을 해서 폐혈증을 자동으로 이제 스크리닝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그 노력들을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폐혈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organ failure를 정의를 해야 되고 organ failure는 소파 스코어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파 스코어를 좀 더 그 편하게 쉽게 이제 의료진이 계산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파 스코어가 이게 계산하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테이블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무리 중환자 예약을 하는 선생님들이 하더라도 뭐 이 테이블을 머릿속에 완전히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소파 스코어를 이제 조금 더 쉽게 또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전산에 이제 심어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다만 이제 소파 스코어를 자동으로 이제 계산할 때 저희가 이제 제일 이제 그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소파 스코어 계산할 때 의식 관련된 부분에서는 GCS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제 국내 병원 중에서 일반 병동에서 GCS 점수를 루틴으로 하고 있는 병원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몇몇 병원에서는 GCS 대신에 뭐 ACDU라든지 아니면 ABPU 같은 이런 그 조금 더 간소화된 이런 스케일로 의식을 평가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에서 이 ACDU나 ABPU 같은 이런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의식을 그 어세스를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그 소파 점수를 이제 계산하는 데 이용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폐혈증 스크리닝 또는 뭐 진단 도구 같은 것들을 단위기관 그리고 다기관에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시범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탈 시트가 이제 띄워져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뮤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뮤즈 스코어를 같이 이제 보여주면서 뮤즈 스코어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폐혈증 환자가 이제 스크리닝이 되고 또 신속 대응팀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폐혈증 환자가 조기에 인지되고 진단돼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저희가 계획하고 앞으로 이제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런 어떤 스크리닝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뭐 폐혈증 자동 진단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사이에 뭐 폐혈증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아웃컴을 비교해 본다든지 혹은 뭐 전후에 어떤 아웃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는 이런 연구들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료진이 이런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도와준다 하더라도 결국 폐혈증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료진이기 때문에 결국 의료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 표준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폐혈증 관리를 향상시키고 진료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근간은 폐혈증 묶음 치료 수행의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혈증 묶음 치료 수행이 잘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한 이런 실태 조사를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몇몇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만 했었다라고 하면 좀 더 넓은 더 많은 선생님들께 저희가 이런 폐혈증 묶음 치료 수행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원인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원인을 좀 찾아보는 이런 실태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묶음 치료 수행률
따른 이런 그 평가 체계를 개발을 하고 이런 체계를 시범 적용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폐혈증 관리의 이런 적절성 평가 지표 같은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적절성 평가 지표가 좋게 나오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상책, 유인책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같이 이제 제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관학회 폐혈증과 관련된 이런 환자분들을 진료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이제 그 설문조사를 수행을 해서 이런 폐혈증 묶음 치료 수행의 장애 요인을 저희가 이제 좀 파악을 더 면밀하게 좀 해보고자 하고요. 결국 이 폐혈증 묶음 치료 수행률 평가 체계를 이제 만들고 그것을 이제 시범 적용을 하고자 하는데 결국 지역사회 발생 폐혈증 환자들은 응급실로 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응급의학과 또 응급의학 학회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런 응급의학과 주도의 평가 체계를 좀 만들고 또 병원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 폐혈증 같은 경우에 는 결국 신속대응팀에서 대부분 이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대응팀 주도의 평가 체계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 저희가 시범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이제 그 포함을 했던 그런 어떤 적절성 평가 지표의 예시가 되겠는데요. 이런 식의 적절성 평가 지표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책, 유인책들이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언하는 이런 것들 작업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저희가 이제 이번 그 과제를 통해서 그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는 결국 저희가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진료 지침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학회와 이제 협의해서 폐혈증 진료 지침 개발위원회를 만들고 직접 폐혈증 진료 지침을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 옆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이런 폐혈증 진료 지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실제 임상 현장에 이제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폴리믹신 비 헤모퍼퓨전 같은 이런 치료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그런 내용들이 그 전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강조돼서 이제 진료 지침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보험 여건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실정을 반영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국 저희 이제 데이터 플랫폼 2만 연구가 끝날 때 한 2만 명 정도의 그 데이터가 모이는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방대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임상 연구를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또 저희가 이제 진료 지침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반복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이제 Get with the Guideline이라고 해서요, 이제 GWTG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브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리서시테이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 이 그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제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임상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고 매년 거의 이제 20편 정도의 이제 양질의 페이퍼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아하에서는 계속 이제 CPR 진료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개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지금 구축해 놓은 이 데이터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이 우리나라 고유의 이런 그 폐혈증 진료 지침을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약 및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2기 국내 폐혈증 환자 관리 개선을 위한 이제 심층 조사를 통해서 이번 과제는 이제 이전에 그 단년 과제로 2차례 시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3년간 진행된 이제 단연 과제다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이런 정책적 대안들을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저희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feasibility를 확인하고 efficacy를 확인해 보는 이런 과정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가지 주요 과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의 대표성 있는 폐혈증 자료를 수집을 해서 2만 건 이상의 세계적인 폐혈증 코호트를 구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인 폐혈증 사건, adult sepsis 이벤트 정의의 이제 국내 도입 가능성, 그리고 그 효과를 이제 평가함으로써 이제 폐혈증 역학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폐혈증 스크리닝, 진단 도구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전산에 도입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폐혈증 조기 진단을 향상시키고 폐혈증 환자들의 어떤 아웃컴을 좀 개선하는 이런 기반을 좀 마련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묶음 치료 수행률 평가 체계를 개발을 하고 이것을 이제 근간으로 하는 폐혈증 관리 적절성 평가 지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함으로써 또 저희가 이제 폐혈증 관리를 잘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어떤 보상책, 유인책 같은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폐혈증 관리가 향상되는 그런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좀 이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수집한 이런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폐혈증 진료 지침을 개발을 하고요. 여러 이제 임상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함으로써 결국 폐혈증 관리 정책의 이런 확고한 근거를 좀 창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 곽상현 회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중환자회장 곽상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특히 훌륭한 강의해 주신 우리 임채만, 서지영, 오동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참여해 주신 거의 80분 되는데 여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환자학회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폐혈증 연대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많은 지원과 지지를 해주셨던 질병관리청도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폐혈증 날에 우리 좀 더 훌륭한 데이터, 좀 더 나은 발전을 가지고 심포지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준비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진행한 온라인 심포지움은 추후에 대한중환자의학회 유튜브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